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왔습니다. 또다시 우리 군의 경계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인데요. 북한 내 계속되는 식량난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좀 풀리면서 탈북자 수가 늘고 있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한반도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요 이슈부터 정리해 주시죠. 작은 나무배로도 몇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 이렇게 가까운데 자유를 찾아 길을 나서며 목숨을 겁니다. 휴전선 너머에 있는 가족을 철책과 체제의 장벽에 막혀 만나지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정리하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어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은 경계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전반적인 대응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해상 감시망에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하늘길에선 한미일 공군이 처음으로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이 하마스가 공격할 때 쓴 무기를 수거해서 보니 북한이 만든 것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쟁 초기부터 북한은 이스라엘과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하마스 편을 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4일이죠.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속초 인근 바다까지 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동해 NLL을 넘어온 건 4년 만인데 이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네, 군에 따르면 24일 새벽 4시경에 동해 NLL 부근에서 북한군의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예. 도발 우려도 있었지만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5시 반쯤에는 레이더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미상 물체를 파악하고 1시간 후엔 열상 감시 장비 TOD로도 탐지를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7시 10분에 우리 어민이 속초 외홍치항 동쪽 11km 지점에서 수상한 배가 보인다고 해경에 신고를 했고 해경이 출동해서 8시가 돼서야 그 배와 접촉해서 예인을 했습니다. 예. 배는 7.5m 길이의 목선이었고요. 배에는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타고 있었는데 네. 일단 현장에서는 배가 고파서 왔다면서 귀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당초 이 4명이 일가족으로 추정됐었는데요. 네. 조사 과정에서는 3명, 여성 3명은 엄마와 딸, 이모 이렇게 가족이고 예. 남성은 혈연 관계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통 제3국, 중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넘어올 때는 우리 군, 그러니까 합참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언론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민이 먼저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고 해경이 출동하고 언론사 속보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야 합참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상 경계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군은 오히려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했다고요? 네, 핵심은 철통 감시, 물샐 틈 없는 경계, 빈틈 없는 경계 이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입니다. 바다는 넓고 병력과 장비는 한정돼 있으니까 네. 말이죠. 우리 군은 망망대해에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표적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특히 서해는 섬도 많고 NLL 길이가 78km 정도거든요. 하지만 동해는 섬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감시 장비를 설치할 때가 마땅치 않고요. NLL 길이도 400km 이상으로 굉장히 깁니다. 네. 그래서 합참은 동해상 작전 구역이 대한민국 크기고 문제가 있던 당일에도 그쪽 지역에 160척 이상의 배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초계기도 출동하고 전반적인 대응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망에 허점이 노출된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북한의 침투 작전이었다면 예. 우리 영토가 뚫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 2019년 6월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삼척항에 북한 주민이 탄 그때도 목선이었는데요. 네. 배가 한 3일 정도 삼척항 인근에서 떠돌다가 삼척항에 들어왔고 그때도 군경은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방파제를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파악하게 돼서 당시에 해상판 노크 기순이 아니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총리와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확산으로 줄어들던 북한 이탈 주민 수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139명으로 작년 동기 42명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1,000명 정도가 들어왔었고요. 집계가 시작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 주민 3만 4천여 명이 들어온 걸로 파악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만 보면 총 40명의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여성이 37명, 37명입니다. 남성은 3명이고요. 예. 통일부 측에 성비 차이가 좀 나는데 이유가 있냐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여성이 중국에서 결혼이나 뭐 취업 등에서 조금 몸을 두거나 은신하기가 용이한 편이다. 그래서 애초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여성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탈북민 입국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서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고 코로나 방역 조치가 좀 풀려서 이동이 자유로운 영향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중국을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중국이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 북송을 하고 또 이제 대규모 송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탈북민 인권 단체들이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탈북자 600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현재도 추가 북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탈북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법으로 입국한 이주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북송을 중지하라고 공식 요청했고요. 중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中国是法治国家，依法保障外国人在华合法权益，同时依法开展非法移民治理，维护安全有序的出入境管理秩序。对于因经济原因来华的非法入境朝鲜人，中方将继续坚持按照国内法、国际法和人道主义相结合的原则，妥善处理。 네, 이렇게 중국 얘기를 들어보면 명확하게 뭐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원론적인 답을 했습니다.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이 처음으로 이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죠. 맞습니다.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로 날아와서 최초로 국내 공군 기지에 착륙도 하고 정확하게는 충북 청주에 있는 17 전투비행단 기지고요. 이후에 한미일 첫 연합 공중 훈련도 참여했습니다. 그간 한미일 해군은 종종 공동 훈련을 했는데요. 예. 삼국의 전투기 편대들이 같이 비행한 건 상징성이 꽤 있습니다. 그간 괌에 있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로 올 때는 일본에 들러서 미일이 따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미가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그게 바뀐 겁니다. 아마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합의 등 최근에 삼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예. 훈련 장소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제주도 남방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 카디지와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에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일본하고 전투기 훈련을 하는 건 부담스럽고요. 북한을 자극할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미국의 전략 자산이 비교적 자주 한반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전략 자산들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도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략 폭격기 얘기만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온 B-52는 B-1B,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폭기입니다. B는 폭격기를 뜻하는 영어 바머의 이니셜이죠. 작전 반경,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스텔스 기능 등 각기 장기가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B-52, 이번에 온 게 제일 형님격입니다. 1950년대에 도입이 된 이후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현재까지 운용 중입니다. 꽤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근접 항공 작전 지원도 가능합니다. 스트래토포트리스라고 하늘을 나는 요새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둘째가 B-1B인데요. 모양 때문에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이 있고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어서 괌에서 한반도까지 날아오는데 2시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가오리로 불리는 B-2가 있는데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자랑합니다. 세계 기종 중에서 대당 가격도 B-2가 가장 비싼데요. 우리 돈으로 2, 3조 원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전략 자산들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끝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지금 3주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북한이 소환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를 수거했는데 그중에 북한산 대전차 유탄 발사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탄 발사기는 수류탄 발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간 북한 무기가 이란이나 헤즈볼라를 통해서 하마스 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많았었는데요. 북한은 중상 모략이라고 부인해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이스라엘군이 언론을 모아놓고 10월 7일에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할 때 쓴 무기를 보니까 북한산이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이번 전쟁 초기부터 북한은 이스라엘과 미국 책임이라고 비난하며 하마스를 두둔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서 지난번에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가자지구 병원 폭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여러 정황상 이스라엘 폭격은 아니었다는 게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뜬금없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하마스를 두둔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군의 군사 분계선과 북방 한계선 주변 감시와 경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샐 틈 없는 완벽한 경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이를 목표로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군이 하는 말은 당연히 믿도록 신뢰를 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 수고하셨습니다.